할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후장 상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그 전에 이번 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좀 이번 주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소식들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정된 것만으로 따질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경제지표 쪽에서는 아무래도 주 후반에 있는 미국의 주택지표들, 그다음에 주 중반에 있을 미국의 베이지북,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베이지북은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의 위원들의 발언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갈등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완화 분위기죠. 기존의 시각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 강세로 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각의 변화가 언제쯤 나타날 것인지, 또 8월달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초를 얻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지표들이고요. 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나 소비 지표들, 대표적으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것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와 더불어서 상여종합지수의 움직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여종합지수도 현재 2000선 부근에서의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소비 개선과 함께 상여종합지수의 움직임도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여부가 일단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업 실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금융주 시티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주말에는 지이라고 하는 산업재해 대표 종목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면 17일 날 KTNG를 시작으로 해서 LG화학 같은 종목이 또 주말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 코스피 200 내에 속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 내에서도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벤트는 우리 시장으로 한 수요일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옐런 의장의 상원 연설이 일단 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옐런 의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완전히 비둘기파 성격을 보이면서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 증시 고평가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과거 FRB 의장이 그렇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최근에 증시에는 우호적인 양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원 연설에서도 크게 바뀐 건 없겠죠. 다만 시각의 변화라든지 향후 전망의 뉘앙스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말이죠. 일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란 핵 협상이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또 크게 영향을 준 적도 없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유가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줄지 여부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요. 경제지표, 미국의 주택지표, 그리고 베이지북이 예정돼 있고요. 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소비지표, 또 중국의 소매 판매와 상해지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이 돼 있고 또 옐런 의장의 상원 연설 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지금 2000선을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199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장 포인트를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증권사들에서는 계속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수는 여전히 2000선 부근에서의 스윙입니다. 그러니까 2000선을 조금 넘었다가 조금 하회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항상 이분법적인 구도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대차나 삼성전자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수출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수주들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내수주들 중에서도 정부 정책에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대표 종목이 건설주. 건설주가 또 실적이 2분기에는 좋아진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강하죠. 과연 시장의 예측,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정도의 실적일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믿고 있고 거기에다가 새 경제팀에 대한 경제정책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을 좀 많이 품고 있다. 그래서 오늘 현대산업을 중심으로 내수 중심의 아파트 중심의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비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화장품 종목인데 최근에는 중국의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말고도 정말 소형주들, 코리아나라든지 아니면 한국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 급등하면서 화장품 종목은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돌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음식료주들의 흐름도 좋은데요. 지금 오늘 나온 뭐 보고서에 의하면 뭐 보고서 내용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뭐 하반기에 기상이변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음식료, 곡물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의 원화의 강세와 함께 더불어서 이들의 실적 호전은 아마 3분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예상이 나오면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리 시장 내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대형주들의 흐름보다 상대적으로 엘로칩,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강하고 그 안에서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굳이 나누자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위주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이렇게 내수주로 계속 가겠느냐 이 여부는 아마 실적 발표에서 판가름 지을 거다. 결국은 LG전자나 최근에 수출 대형주들의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약간씩 탄력을 죽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실적 발표를 확인해서 그동안 많이 우려를 했던 종목군들의 실적이 예상만큼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면 다시 그들 종목으로 매기가 옮겨지면서 시장의 주도권도 넘어갈 거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이번에도 예상했던 대로 화학주, 소재주들 실적 여전히 별로고 그다음에 LG전자의 실적 호전 나타나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요. 최근에 급등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군들이 실적이 정말 좋긴 한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전반적인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정말 확인 국면으로 왔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을 좀 확인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특징적인 종목들, 내수주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긴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이번 주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또 수급이 탄탄하다라는 그 점을 인정하고 가야 되겠죠. 나는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가 좋아. 그 좋은 거 다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반응은 내수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무조건 뭐 아주 장기적인 뭐 2, 3년 후를 내다보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주간 단위의 시황 또 월간 단위의 시황을 쫓아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한 달 전부터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종목만 들고 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SK하이닉스는 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분명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대형 수출주보다 더 강한 종목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특징은 내수 우량주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지금에 와서 이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뒤늦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또 대형 수출주만 가지고 있는 것보단 또 너무 또 지금 좋은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것보단 적절한 균형과 안배가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이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아지긴 했는데 컨센서스에 못 미치면 어떡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고요. 반대로 최근에 주가가 다시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LG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분명히 실적이 개선되긴 개선될 건데 컨센서스 정도를 채우고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좋아질 거냐라는 믿음을 줘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의 신규 매수보단 지수 기준으로 확실하게 2020포인트를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뛰어넘는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유입이 정말 가시화되고 있고 공격적인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전략상에서 자금의 일부는 현재 가장 강한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옮겨보되 기존의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고 포트폴리오의 포지션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종목들, 내수형 또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되 나머지 현금을 앞으로의 대형주의 실적에 맞춰서 다 조금 더 기다리신 후에 전략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엘도라도 전문가님과 알아보는 선물은 선물이다 시간입니다. 선물 옵션에 대한 투자가 여러분께 선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엘도라도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선물 옵션 시장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물 시장은요, 지난주 포르투갈 악재다 이런 말 때문에 많이 흔들렸었는데 오늘 다시 조금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옵션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선물도 지금 1.3포인트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히 방향성을 만들지 못하고 수렴되는 구간을 거의 3시간 가까이 상당히 지루한 시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차트 흐름 보니까요. 오전에 많이 조금 상향세 보여줬다가 지금은 굉장히 횡보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좀 긍정적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외국인은 현 선물 매수 중이고요. 네, 현물은 220억 정도, 선물은 2,000개가량 매수 중인데, 그렇게 양이 크진 않습니다. 네, 지금 비차익 매매도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차익 매수가 많다는 것은 좀 지수에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 상승으로의 힘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같이 그 양이 적다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장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지만 지난주 목요일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생 상품 중에 선물과 옵션은 이제 정해진 만기일이 존재하는데요. 만기일에 가까워지면 주식시장의 변동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나 옵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선물과 옵션 거래를 시작하는 분들은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을 잘 알아두시고 다가오는 만기일에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선물 만기일하고 옵션 만기일이죠. 선물 만기일은 3, 6, 9, 12월 이렇게 둘째 주 목요일이고요. 네, 1년에 총 4번 만기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 만기일 또한 매달 두 번째 목요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 6, 9, 12월 이때는 선물 만기일하고 옵션 만기일이 서로 겹치는데요. 이런 날을 위칭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물량이 넘쳐나는데요. 이는 기업이나 개인 또는 외국 기업에서 커버가 가능한 정도이면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 그 물량 커버가 안 된다면 주가 지수가 큰 상방이나 하방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큰 가격 변동을 노려서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개인 투자자인 경우가 적어서 만약에 자신이 개인 투자자이고 정보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은 가격 변동을 노려 거래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죠. 네, 바로 지난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그런 날이었지만 정말 변동성 큰 날이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에 또 질문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선물 옵션 매매 전략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방향성을 잘 찾아야 하고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짧게 계속해서 끊어서 요즘은 일방적인 방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매매에 임할 시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매도로 대응했지만 이제 10시 넘어서는 계속해서 매수로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짧게 끊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짧은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도라도 전문가님과 알아본 선물은 선물이다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이슈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바로 러시아 천연가스입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정말 개발할 거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기업에도 많은 영향 줄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 천연가스 향후 개발이 예정된 광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광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러시아가 지금 대부분 천연가스나 석유 수출을 유럽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권과도 거래를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주 매출처는 아무래도 이 CIS, 과거 독립국가연합 주변 국가들과 함께 동유럽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광구들을 중심으로 보면 유럽 쪽 광구, 그 다음에 사할린 광구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향후에 이제 계획들은 시베리아 전역에 이 광구들을 넓혀서 이것을 다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중국 쪽, 그 다음에 몽골 쪽,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쪽으로도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베리아 지역에 광구를 개발할 것으로 현재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할린 지역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땅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매장량이 많은 쪽이 바다 연안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추가 개발도 현재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야말반도라고 해서 러시아 최고 북쪽에 거의 북극과 맞닿아 있는 야말반도 지역 쪽의 가스전도 상당수 많이 개발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개발을 한다면 아무래도 겨울에는 아시아 쪽으로 물량을 가져올 수는 없겠죠. 바다가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여기도 가스관 자체를 만들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향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광구 개발을 통해서 천연가스나 석유의 개발을 앞으로도 이루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원의 핵심이 앞으로는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공급량의 증감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석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점점 쓰임새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천연가스의 개발 의지, 또 개발 능력, 개발 지역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엔 또 러시아가 주로 지금도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국으로는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천연가스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러시아가 개발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참 높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여러 군데 또 지역도 동쪽, 서쪽 굉장히 많은 곳에 새로운 광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광구 개발이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은 CIS나 아니면 동유럽 쪽에만 가스를 공급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 동쪽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를 대규모로 공급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에 공급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중국으로도 이제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쪽의 수출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망치를 보시면 현재 2010년도에 공급하는 아시아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양이나 2015년도에 공급하는 양이나 큰 변화가 없는데요. 2020년, 2025년도에는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극적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그 지역은 바로 동시베리아 지역, 그 다음에 사할린 광구, 야말 광구 이런 쪽이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광구들이 기여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광구들의 대부분은 바로 극동아시아 지역,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 한국 같은 지역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동안 굉장히 먼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가져오던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의 천연가스를 수입해 왔는데 이 천연가스의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러시아 가스전의 각 사업구당 경제성을 비교해 보면 지금 사할린 2지역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굉장히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할 의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광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광구들이 개발되었을 때 대부분 동쪽 지역, 즉 여기서부터 서유럽까지 관을 이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급하는 게 훨씬 높다, 효율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유럽이나 뭐 중동 다른 쪽에서 공급했던 천연가스 가격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아시아 쪽의 수입, LNG나 PNG 수입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가에 가장 크게 연동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바로 한국가스공사가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향후 이제 강관주라든지 아니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주요 수입업체들의 수입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무래도 러시아가 천연가스 개발을 많이 한다면 공급이 늘어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가격 참 낮아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업체, 특히 한국가스공사에 참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외에도 또 천연가스를 개발하면서 천연가스만 뽑아내는 건 아닐 텐데요. 이제 앞뒤로 산업에 좀 많은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볼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당연히 석유와 천연가스죠. 앞으로도 이제 그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가즈프롬을 포함한 러시아의 그 에너지 개발 기업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이제 주력 기업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들은 개발해서 전부 판매만 하는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러시아 자체 내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발전소에서 러시아도 체르노빌의 아픈 기억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개발,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서 복합화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러시아의 전력 소비 예측도 지금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국민소득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과거 대비해서 전기를 쓰는 비율이라든지 전기를 사용하는 양 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T와 관련된 소비가 늘어나면서 뭐 효율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과거 대비해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그리고 또 러시아 내 공장들이 많아지면서 과거 대비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산업들이 조금씩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러시아의 전력망 회사의 투자 규모가 앞으로 점점 확대된다라는 것인데요. 가장 많은 것은 자산 개발, 즉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런 개발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노베이션, 개혁하는 그런 고정 자산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 투자 같은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모두 뭐냐 하면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하고 노후화된 배전 설비, 송전 설비들을 교체해서 전력망의 효율화를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망 가지고는 더 이제 고도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망 교체를 통해서 더 높은 효율을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0을 투입하더라도 과거에 110의 효과를 냈다면 망 교체나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효율을 130, 140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모두 배전, 송전, 전력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체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저합선보다는 고합선의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을 보시면 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전력망에서 여러 가지 그 변압, 그다음에 송전을 통해서 집으로 가져오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이 안에 서비스 공급자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 오퍼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켓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재분배되는 여러 가지 망을 통합한 것이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이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가 바로 스마트 그리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요는 러시아 그 넓은 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관련주로서는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LS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이 LS 전선, 그다음에 LS 산전 이런 회사들이 모두 관련된 회사들이거든요. 전력선, 송전판, 뭐 배전판, 그다음에 전력망, 그다음에 전력 자동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인데 실제로 이 기업들이 뭐 ABB를 포함한 해외 유수의 기업들보다 그 기술력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국내 기업들도 러시아 진출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돌아온다면 혹은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다른 국가들의 이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라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그룹도 최근에는
펼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오히려 이 전력망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향후 이 철도 구축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 몇 가지만으로 계속 집중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LS 그룹 전체에 이와 관련된 수혜가 장기적으로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숫자로 돌아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그림으로 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러시아의 가스 개발과 관련해서 전력망 또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LS와 LS 산전 역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러시아 진출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동방박사 종목 신호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입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또 지금 이 종목 사도 되는지 걱정되시는 분들, 저희 리치맵 홈페이지에 고민 올려주시면 바로 이 시간에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상담 그리고 종목 신호등을 켜주실 겁니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는데요. 우리산업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산업을 13,500원, 비중 50% 꽤 많이 매수하셨는데요. 오늘 참 수익률은 좋습니다. 물론 이 시청자분께서는 중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도 궁금하죠. 우리산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산업 잘 사신 것 같네요. 이제 오늘 상한가 지금 현재 가 있는데, 지금 오늘 전기차가 테마죠. 전기차가, 중국의 구매세, 전기차 관련 구매세를 철폐한다는, 그래서 한 10% 정도 세금인데요. 그리고 이제, KOFC에서 그린카 펀드 조성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되는 직접적인 상업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른 종목도 좀 센 편이 있지만 우리산업은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큰 손이 매집이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갔고요. 기술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반등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고점인 작년에 14,700원까지 돌파한 상태고요. 그러면 과연 이 정도로 테마로 잠깐 반짝하고 치울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뭐 대다수 분들이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1분기 실적도 아주 좋게 나왔는데요.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고 잘 나올 거로 보입니다. 특히 고마진 마진이 높은 친환경 쪽의 부품이라 전장 부품 이쪽에서 매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산업은 테슬라에 납품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터를 독점적으로 특허를 갖고 있는 납품은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히터 쪽은 전기차 히터는 우리 산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향후의 성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이 회사의 한해지 전략도 아주 잘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내려가는데 그에 대한 한해지 전략을 잘해서 오히려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15,150원 상한가인데 올해 예상 실적을 봤을 때 EPS 기준으로 보면 PER이 한 11배, 10.7배 정도 되고요.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7배. 그리고 보면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PER 11배 정도는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아직도 한 40-50%의 상승률은 충분히 있고 내년 정도에는 한 2만 원대까지 저도 보고 있는데 현 상태 지난번에 한번 6월달인가요? 17,500원 정도 목표가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지금도 변함없는 상태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을 다 갱신했습니다. 과거에 작년 9월달에 14,700원인데요. 그리고 그 전에는 14,500원 정도, 600원 정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서 돌파했고 강하게.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2013년 5월부터 계속 상승 중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대로 가시면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현재 여기 시작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더라도 17,500원 정도 목표가로 봐드리고요. 손절가는 13,500원, 13,000 정도 이렇게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산업을 계속해서 지금 가지고 갈까 고민이시라고 하는 우리 시청자분께 또 종목 신호등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 계속해서 안심하시고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미동전자통신, 저희 종목 신호등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미동전자통신을 7,000원에 사셔서 계속해서 손실 중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차트를 보니까요, 약 한 달 가까이 손실을 조금 감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7,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전까지 돌아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팔아야 하는지 실적이 안 좋을까 걱정이시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동전자통신에 대한 투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5,080원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6월 5일날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아마 여기서 사셔서 이렇게 내려가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 보이고 그것도 급락을 해줬죠. 이렇게 5월 말부터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급락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현재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야, 실적이 오케이 돼야만 급등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먼저 기술적으로 보기 전에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보게 되면 자, 이제 블랙박스 업체인데 이 회사가 결국은 이제 ADAS 운전자 안전 지원 시스템이라고 차선 일타 방지, 졸음 방지 이런 기능을 넣은 이제 부품을 해서 이쪽에 ADAS 전문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아주 높은 거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6월달에 미국의 택시용 블랙박스 공급 계약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1만 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3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되고 있어서 3분기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데
기존에 어떤 이제 영업 비용도 많이 나가면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 실적도 6월부터 조금 좋아지고 있어서 신제품 알바트로스 3 신제품이 좀 나가면서요. 근데 2분기도 1분기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아직까지 개선 안 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3분기부터 확실히 좋아진다. 수출도 그래서 보고요. 신제품이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에 대한 매출이 한 7% 늘고요. 영업이익도 한 10% 정도 이렇게 두 자릿수 때 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성장성을 겸비한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ADA에서 이쪽에 운전자 지원 안전 시스템도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PER 13배 정도는 아직까지 고평가는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가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매출 조정받고 2단계 상승하고 있죠. 바로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면 이게 1파동이고 2파 조정이고 지금 3파 상승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서 다시 이 고점에 가서 조정을 받더라도 받는다.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돌파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목표가가 아직 안 왔죠. 목표가가 하늘선 쪽이 이제 여기 7,500원이지만 전 고점의 평균 단가를 보면 여기가 7,000원 정도입니다. 8,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8,000원까지는 내외까지 간다. 그렇게 보시고요. 손절가는 여기 안 깨면 되죠. 그래서 손절가는 6,000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신 7,000원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미동전자통신의 종목 신호등 어떤 불인가요? 네, 이것도 초록 신호등 안전한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안전한 구간이니 정말 안심하시고 조금 더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라세미콘, 오늘 바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1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정말 좀 높은 가격에 산 것은 아닌지, 또 실적은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테라세미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테라세미콘은 이제 아몰레드 이제 OLED, 플렉스 OLED 장비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서 반도체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국산화가 안 된 원자층 정착 장비, 반도체 ALD 장비를 이제 이 회사는 하고 있어서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내 반도체 회사에 납품이 될 걸로 보이고, 그런데 현재 오늘 급등했다가 오늘 한 10.9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플러스 5% 정도로 내려와 있는데요. 이렇게 한 것은 지난번에 여기 급등할 때 이때 6월 26일 날 이때 바로 이제 수주가 있었습니다. 이때 플렉스 OLED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72억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작년 매출의 한 54% 정도 됩니다. 이때 수주를 받고 이때 다시 어제 62억 정도 또 수주를 했죠. 수주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61억 수주를 했고요. 11일 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했고, 지난번에 이렇게 급등해서 수주해서, 결국은 지금 61억하고 12%니까 거의, 작년 매출액이 거의 이제, 67% 정도를 현재 이틀간 보여 67%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또 수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ALD 장비 정착 장비가 이제 신규 공급이 아마 기대가 되는데 하반기에 이 하반기에 이제 만약에 정착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상반기보다 한 2-3배 정도의 수주가 더 많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수주를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납품을 하는데 그래서 매출에 대한 이익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부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EPS가 올해는 1,500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3,700원 급증하죠. 올해 수주 받은 것을 내년에 설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3,700원이면 EPS가 PER 10배라도 37,000원이죠. 근데 주가는 지금 14,000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기술적으로 목표가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많이 빠졌죠. 코스닥이 같이 빠졌고요. 1분기하고 이렇게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그런 거고요. 이제 2분기보다는 3분기부터 실적이 아주 급성장한다 이렇게 보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이 박스권 상단인 16,500원 정도 봐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14,350원, 13,500원 정도는 지지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손절가 이렇게 박스권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단가는 16,000원대다. 16,000원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따라서 2만원대, 3만원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000원, 500원까지 손절가가 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부터 급성장이 전망되는 테라세미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분인가요? 네, 이것도 초록 신호등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종목까지 모두 초록 신호등 켜주셨습니다. 사연 올려주신 시청자분들 모두 안심하시고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알아봤는데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바로 하이로코리아인데요. 하이로코리아 하면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을 보면요.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벌써 몇 년째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하이로코리아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님, 하이로코리아가 어떤 회사라고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흔히 피팅주 3인방 하면 태웅,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를 꼽습니다. 근데 피팅주 하면 뭐 피팅주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팅주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아직 있으실 텐데요. 보통 이제 관이음새라고 합니다. 관이음새는 또 뭐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렇게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관을 연결하는데 그 중간 연결 고리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임새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관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뭐 십자 형태로 연결을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뭐 T자 형태를 포함해서 이런 형태의 이음새 자체를 우리가 피팅이라고 하고요. 강관을 만들 때 꺾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 용도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형으로 다양하게 길이를 만들고 이런 중간에 피팅을 이용해서 피팅 기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 것을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과 함께 또 만드는 것은 밸브도 만들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매출이 늘고 있는 것은 이 파이핑 밸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밸브는 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밸브를 이용해서 유량을 조절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 많이 쓰이는 밸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산업들, 특히 뭐 석유화학 산업들, 플랜트 쪽에도 많이 쓰이는 그런 밸브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이로코리아의 전방 산업은 굉장히 많은데요. 조선업, 그 다음에 이제 해양 플랜트,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석유화학 플랜트, 그 다음에 뭐 발전 플랜트, 이런 것들이 주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철도 차량이나 천연가스 발전 플랜트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 일부, 이쪽에 뭐 세정에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쪽에도 이런 피팅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방 산업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플랜트를 중심으로 조선업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이 주력 업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을 전방 산업으로 두고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이로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신 다른 피팅주는 주가 흐름이 그리 좋지 않은데 이 정말 하이로코리아만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차별화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실제로 이 해외 쪽에서 얼마나 수주를 받았느냐, 또 신규 수주가 얼마냐에 따라서 실적이 말 그대로 아직도 널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 좋아졌다가 확 나빠졌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하이히로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지금 규모는 작지만 꾸준하게 계속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은 20%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형은 굉장히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그 주가 차별화의 가장 큰 계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성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분기 매출이 굉장히 예상을 하회했고 영업이익률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2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분기에 수주가 잡혀야 되는 게 2분기로 이연된 게 많았고 그 다음에 1분기에 일회성 손실을 잡으면서 실제로 이익이 감쇄된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2분기로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2분기부터는 정상 실적을 회복하면서 하반기에 해양 플랜트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판단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월별 수주 실적이 계속 우상향 쪽입니다. 그래서 월별 수주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성광밴드나 태용도 비슷한 걸 만들고 있을 건데 왜 하이히로코리아만 계속 월별 수주 실적이 올라가고 있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핑 밸브를 포함해서 상선에 들어가는 일부 피팅 제품들이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아서요. 하이히로코리아 제품만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 쪽보다는 그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주력하고 있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석유화학 플랜트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하반기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력 산업 자체가 석유화학 플랜트 쪽인 성광밴드는 탄력이 둔화되는 반면 상선 쪽이거나 아니면 석유화학 플랜트 중에서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중에서 파이핑 밸브라고 하는 해외사에서도 선호하고 있는 특정 제품을 만들고 있는 하이히로코리아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이히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화된 상품으로 인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증설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설 내용까지 최근에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작용한 것이 현재 주가의 상승 원인, 또 주가의 차별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특화된 상품의 좋은 기술력, 이것들이 뒷받침된 실적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실 때 또 밸류에이션 상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라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이히로코리아 투자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지난주에 약간 주춤하는 양상이었죠. 그런데 이 종목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새로운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왜 새로운 구간으로 진입했느냐는 조금 전에 이유를 다 말씀드렸죠. 이 제품의 추가적인 매출처 확대, 실적의 지속적인 향상, 또 이익률의 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PB 개념에서도 그렇고 PE 개념에서도 모두 과거에 보지 못했던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향후 성장성이 남아있는 데다가 증설과 관련된 모멘텀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피팅 3사 중에서는 여전히 탑픽 종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선호도도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을 거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점과 또 한 가지 실적이 만약에 컨센서스를 조금이라도 하회한다면 그동안 올랐던 부분을 바로 빠르게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정시 매수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목표 수익률이 바닥 대비해서 100%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구간 대비해서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피팅 3사 중에서는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보단 추가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정도로 보고 목표 수익률은 20% 내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을 조금만 작게 잡으시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될 때 매수를 하는 전략 가져가신다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이 종목에서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히로코리아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종규 애널리스트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